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생각이신가요? 80세, 90세, 혹시 100세까지도 가능할까요?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나이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2년 이내에 응답자 10명 중 무려 7명이 후회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후회일까요?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일상은 지루합니다.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허무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삶의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노년학 연구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노년의 비밀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것이었습니다.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핵심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년기에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줄이기만 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앞에 5가지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첫 번째, 얕은 인간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80년간 계속된 세계 최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을 평생 추적한 결과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요.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던바의 수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 친밀한 관계는 고작 5명에서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은퇴 후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휴대폰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가 500개가 넘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인 중 한 분이 심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번 소식을 많은 분들께 알렸지만 정작 병문안을 오신 분은 10손가락으로 셀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쌓아온 인맥이란 게 이런 건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운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1년간 연락하지 않은 번호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자랑이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15명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가 정확했습니다. 관계망의 크기와 행복도는 반비례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절약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장수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 이상 분들의 가장 큰 후회가 바로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즐겁게 쓸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고령자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 이상이 더 과감하게 썼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세대라서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평생 아껴야 한다. 나중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죠. 40대, 50대에는 이게 맞았습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자금, 노후 대비 등 돈이 필요한 곳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경제관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시기입니다. 경험에 투자하고 남은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투자 사기 피해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위험 감수 능력은 떨어지지만 역설적으로 욕심은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고수익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경제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적 소비가 훨씬 큰 만족감을 줍니다. 여행, 취미, 학습, 인간관계에 쓰는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40대 때는 저축 70%, 소비 30%였다면 이제는 저축 30%, 소비 70%입니다. 분기마다 아내와 짧은 여행을 떠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용돈을 넉넉하게 줍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 줄었지만 행복은 몇 배로 늘었습니다. 첫째, 투자 사기를 조심하세요. 높은 수익률 광고는 의심부터 하세요. 둘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가고 싶은 여행은 지금 가세요. 셋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보다 추억이 더 큰 자산입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가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그냥 받아들이며 지내십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깊게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 밤에 또 못 주무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수면 장애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치매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면서 일찍부터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침대를 오직 잠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은 뇌에게 혼란을 줍니다. 저도 은퇴 후 수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깊이 잠들어서 저녁까지 잤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생활 리듬이었죠. 전문가와 상담 후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잠이 덜 깨도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햇빛을 쬐입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최소 20분간 햇빛을 받습니다. 이것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강한 조명을 피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절대 섭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십니다. 이렇게 6개월간 지켰더니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고 새벽에 깨는 일도 줄었습니다. 낮 시간 활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5시간 미만 앉아 있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 높았습니다. 40%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이는 흡연이나 비만의 위험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독립적인 건강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도 놀랍습니다. 100세 이상 분들의 공통점은 하루 6시간 이상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걷기, 집안일, 정원 가꾸기 등 어떤 형태든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점심 먹고 또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까지 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근육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 위험도 3배 증가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근육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격렬한 운동보다 일상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조깅하고 10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작은 습관들부터 바꿔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간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합니다. TV는 가끔 서서 봅니다. 뉴스는 서서 시청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3층까지는 무조건 걸어서 올라갑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울리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6개월을 지켰더니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은 줄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5번째, 과도한 참견과 잔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뇌의 억제 기능이 약해져서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말 해도 될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이제는 솔직해지는 거죠.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치료 연구에서 노년기 가족 갈등의 1위 원인은 과도한 간섭과 잔소리였습니다. 전체 갈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손주가 제 전화를 받지 않던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니? 게임 그만하고 책 좀 봐라. 할아버지 때는 새벽까지 공부했다. 제 나름대로는 격려였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공부 이야기와 잔소리만 한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한 말들이 오히려 손주에게는 스트레스였다는 것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조언이 많아지고 경험 과시가 늘어나며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의 반작용입니다. 말을 해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노인과 경청을 잘하는 노인을 비교했는데 경청을 잘하는 노인의 가족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낮았고 우울증 발생률도 적었습니다.
저는 입을 닫고 귀를 열기로 했습니다. 손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 잔소리 안 할게. 대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처음에는 의외해하더니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주셔서 좋아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잔소리를 격려로 바꾸세요. 이거 해라 대신 잘하고 있네. 둘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세요. 메모장에 했던 이야기를 적어두세요. 셋째, 푸념을 감사로 바꾸세요. 요즘 세상 어쩔 건가 대신 우리 때보다 편해졌네. 넷째, 고집을 유연함으로 바꾸세요. 내가 옳다 대신 내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앞의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과의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20년간 진행된 대규모 행복 연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비교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절대적 빈곤보다 더 큰 불행감을 만듭니다. 월 300만 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500만 원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200만 원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300만 원인데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갔는지, 누가 더 빨리 승진했는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투자로 얼마를 벌었고, 누구는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고, 작년에 동창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공했다고. 집에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남만 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건강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행복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상대적 인식의 문제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꺼내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끼니 걱정 없는 연금, 함께 차를 마실 친구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적다 보니 2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감사일기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그룹과 적지 않는 그룹을 6개월간 비교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행복도가 37%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 즐거웠다. 오늘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행복이 되더군요. 이제 자랑 위주의 모임은 가지 않습니다. 가면 비교만 하게 되니까요. SNS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좋은 모습만 보이니 비교의 온상이 되더군요. 대신 제 삶에 집중합니다. 남이 뭘 하든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첫째,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둘째, SNS를 줄이세요. 남들의 좋은 모습만 보이는 공간입니다. 셋째, 비교를 부추기는 모임을 피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전쟁과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들, 건강이 좋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얕은 인간관계를 줄이니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둘째, 과도한 절약을 줄이니 지금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셋째, 불규칙한 수면을 개선하니 하루하루가 활력이 있어졌습니다. 넷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몸이 젊어졌습니다. 다섯째, 잔소리를 줄이니 가족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과의 비교를 줄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난 5년간 실천해 왔습니다.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저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 산책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집 현관문만 나가셔도 시작입니다. 한 달만 해도 분명히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65세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깊이 있는 단계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행복한지. 이런 지혜야말로 우리 세대만이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이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한 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둘째,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5년 후 우리 서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때 그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품격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혜 여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